장례식장에 가려던 날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이유요? 아이를 위해서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말이 누군가를 통제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제 아버지의 장례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결혼 직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랑 궁합은 좋더라. 그러니까 결혼은 시키는데 대신 너는 잘해라. 알겠지? 그땐 어른 특유의 직설화법 정도로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환영이 아니라 조건이었어요. 며느리는 들어오되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과 직장 생활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만나 결혼했고요. 결혼 3년 차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쉽게 찾아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과 불안이 길었고 이번엔 괜찮을까라는 마음을 여러 번 삼킨 끝에 온 생명이라서 저는 하루하루를 유리잔 들듯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의외로 다정했습니다. 배를 살피고 잘 먹는지 묻고 몸이 무거우면 쉬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소리인데도 이상하게 그날은 공기가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은 짧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전후 증상도 없었고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이 너무 가벼워서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슬픔이 밀려오기 전에 몸이 먼저 꺼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서 울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알았어. 지금 갈게. 같이 내려가자. 준비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순간 제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그래, 내려가야 한다. 빈소에 가야 한다. 딸로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 그 생각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옷을 챙기려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를 안아줬고 저는 그 품에서 무너져 엉엉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바닥으로 꺼질 것 같았거든요. 한참 저를 토닥이던 시어머니가 제 몸을 살짝 떼어놓더니 말했습니다. 그만 울어라. 애한테 안 좋겠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울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임신 중엔 너무 우는 거 안 좋아. 그리고 웬만하면 너 대전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화가 나기보다 먼저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예요. 가야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원래 배에 애가 있을 땐 남의 장례식 가는 거 아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 너 알지? 내가 슬픈 건 알지만 이미 가신 분은 살려낼 수 없잖니. 앞으로 태어날 애가 더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도 쉽구나. 내가 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도 가벼워지는구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된다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려가야 해요.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 끝을 자르고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돌린 줄 알았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또 돌렸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뭔가를 끌어다 문 앞을 막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를 가두고 있구나.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더 크게, 그 다음엔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장례식장 가야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흥분하지 마. 애한테 안 좋아. 조용히 해. 애한테 안 좋아. 울지 마. 애한테 안 좋아.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말로 저를 가두는 사람이 정말 아이를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를 핑계로 제 선택권을 꺾는 걸까요?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며 스스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면 더 못 가. 그런데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슬픔만이 아니라 공포라는 걸, 내 가족의 마지막 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차단되고 있다는 공포, 내가 딸이라는 사실이 어떤 집안 규칙 앞에서 무력해졌다는 공포, 그 공포가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응급실이었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갔다고 했고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아이는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필요한 건 남편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놓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장례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빈소, 조문, 발인, 그 모든 과정이 제 인생에서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임종은 갑작이라 못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소에 가서 절하고 마지막 길을 지켜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그 과정은 남아있는 사람이 버티기 위한 의식이잖아요. 저는 그 의식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처가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딸인데 그 문장이 밤마다 목구멍을 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만삭에 가까워졌습니다. 몸은 더 무거워졌고 잠은 얕아졌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 김장할 거니까 와라. 저는 한참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몸이 먼저 예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만삭이야. 무리하면 안 돼. 그냥 사 먹자.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의 손 탄 김치 먹으면 안 된다. 집안 먹거리는 기본이다. 내 아내가 와서 해야지. 남편이 다시 말하자 시어머니는 또 그 말을 꺼냈습니다. 나 때는 만삭으로도 다 했다. 밭도 갈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때의 고생이 왜 지금 내 몸을 부리는 근거가 되지? 하지만 저는 또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안 가면 어떤 말이 돌아올지 너무 선명했습니다. 내가 안 와서 내가 아프다. 며느리 도리도 못한다. 내가 집안을 망친다. 그 말들이 몇 달 동안 제 삶을 괴롭힐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국 갔습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큰 소음을 피하려고 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장례식장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김장판에는 가기 싫어도 갔습니다. 그 대비가 제 마음을 더 찢었습니다. 김장날 큰 대야와 배추, 고춧가루 냄새로 가득한 부엌에서 시어머니는 제 배를 한 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배가 나왔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소를 버무렸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배가 당겼고 숨이 찼고 손목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제 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손은 빈소로 가고 싶었는데 지금 내 손은 여기서 김치소를 버무리고 있네. 가고 싶은 곳엔 못 가게 막고 가기 싫은 곳엔 끌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아이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저는 그 논리가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한다. 어머니 얼굴을 보며 살 자신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겠다고 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림은 결혼 전체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폭발이 아니라 질서라고. 내 분노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기준이 먼저라고. 이 사연의 본질은 김장이 아닙니다. 본질은 임신도 아닙니다.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천륜을 끊어도
된다고 믿는 사람과 나는 어떤 거리에서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진짜 어른의 지혜는 감정을 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경고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삶의 규칙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특히 상식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은 종종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설득이 아니라 경계로 풀어야 합니다. 첫째, 남편과 한 문장 합의를 먼저 만드세요. 부부가 같은 문장을 들고 있지 않으면 시간은 그 틈을 파고들어 결국 부부가 서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친정의 마지막 길을 막았던 일은 앞으로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된다. 이 한 문장이 서야 합니다. 그 문장이 서면 더 이상 내가 예민한가? 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인간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어머니에게는 설명이 아니라 통보로 바꾸세요. 문장을 짧게 하세요. 어머니, 출산 전후로 저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 경조사는 제가 결정합니다. 어머니, 부탁은 들을 수 있지만 강요는 받지 않습니다. 짧지만 단단하게 말하세요. 길게 말하면 당신의 사정과 눈물은 설득이 아니라 약점으로 소비됩니다. 셋째, 방문과 노동을 분리하세요. 인사를 드리는 것과 일을 하는 건 다릅니다. 얼굴을 비추되 손은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잠깐 앉을 수는 있어도 김장판에서 하루 종일 버무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출산 전후에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아이를 진짜로 지키려면 산모가 무너지는 환경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과 없는 관계는 친해질수록 위험해집니다. 사과가 없다는 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과 없는 가까움은 반복되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는 보호의 이유가 아니라 통제의 명분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호는 문을 잠그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호는 선택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울어야 할 때 울게 해주고 보내야 할 사람을 보내게 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진짜 어른의 지혜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남의 천륜을 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천륜도 잃습니다. 당장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 기준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을 남편과 함께 들고 서보세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결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참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지혜니까요.